안녕하십니까. 러펀드의 금융사 토킹 어바웃 4회차입니다. 자, 이번 금융사 토킹 어바웃 4회차에서는요. 자, 어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음. 우리나라 회계에서도 공식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죠. 자, 어음, 우리나라의 순수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음이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어음. 자, 지금 영상의 뒷배경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금융사 토킹 어바웃에서 이것을 조금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음. 이 단어는요, 아마, 아마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순수 한국어로 된 회계 용어다. 다른 회계 용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음하고 섞어서 뭐 매출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한자잖아요. 그런데 이 어음은 순수 한국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 역사에 오랜 기간 존재했던 회계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발행인이 일정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치르는 것을 약속한 표권이라고 뭐 사전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죠. 발행인이 갚는 방식도 있지만 발행인이 지정한 제3자가 갚는 그러한 어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어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음은 단순하게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만 융통되었던 것이 아니고요. 자, 이게 현대에서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음 할인. 예.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화폐 대신 어음 주면서 야, 이걸로 결제해줘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어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흠 아니고 어음. 자, 오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요. 자, 자료 참조를 위해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실학박물관 그리고 허생전 허생전 아시죠? 예, 조선시대의 소설 허생전까지도 참고하였습니다. 자, 허생전 참고했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어디에 등장하느냐. 자,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허생전 우리 뭐 학창 시절 때 많이 읽어보셨죠? 예, 수능 문제도 나오고 학력고사 문제도 나오고 예, 꼭 등장하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남산 및 골짜기에서 과거 공부만 하던 허생. 예, 기억나실 겁니다. 예, 공부만 하다 보니 집이 가난하고 그래서 식구들한테 구박을 받으니까 어느 날 자, 당시 한양의 부자라고 하는 변 씨에게 찾아가서 자, 1만 양만 빌려달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만 양만 꿔줘 하고 딱 갔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상평통보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상평통보 한 양이 현재 가치로 얼마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한 양이 5만원, 대략 5만원. 한 양은 상평통보 100개. 그러니까 한 푸는 그러니까 상평통보 하나는 500원. 예, 그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생전이 빌려달라고 했던 이 1만 양은 대략 현재 가치로 5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도 꽤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는 집안채가 불과 수백만 원, 초가집이 수백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5억 원이면은 이거 뭐 그냥 5억 원이 아니고 몇십억 또는 몇백억 단위의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조선 최대 부자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매점매석 해가지고 가격을 띄운 다음에 엄청나게 비싸게 물건을 되팔았더니 조선이 이렇게
경제가 너무 좁고 취약하다 하면서 한탄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은 허생은 예, 그때 당시 이제 문화가 사농공상이잖아요. 상을 가장 예, 하급으로 취급했었기 때문에 돈 버는 것에 대해서 허생이 부끄러워하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도 10만 냥이 남자 이것을 변씨에게 갖다 주려고 가는데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상평통보로 가져간다. 상평통보로 10만 냥을 가져간다. 10만 냥. 한 냥이 예, 상평통보 100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상평통보 1000만 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허생은 가볍게 10만 냥짜리 어음을 딱 들고 와서 변씨에게 딱 주면서 자, 다시 돌려받으시오. 이건 나에게 필요 없는 돈이오라고 말하자 변씨가 아닙니다. 난 10,000냥밖에 드린 게 없는데 이자하고 원금만 쳐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주십시오 했더니 허생이 화를 내면서 내가 어떻게 뭐 장사꾼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예, 허생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때 등장한 게 이제 엄이 있고요. 변씨한테 1만 냥을 빌릴 때도 야, 이거 상평통보 100만 개로 빌리지는 않았겠죠? 자, 이것도 아마 어음이었을 것입니다. 예. 자, 허생전에도 등장하는 어음을 우리가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조선시대의 어음은요, 상평통보가 많이 쓰이기 시작한 1700년대부터 해서 많이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데 상평통보가 워낙 무겁고 교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음이 대신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유명한 개성상인, 예, 조선시대 상인하면 뭐 개성상인, 뭐 한양상인, 예, 있지 않습니까? 개성상인에서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점점 뭐 개성상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굵직굵직한 상인들, 그 상인들의 헤드, 예, 두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을 이제 객주라고도 표현했죠. 예, 그 객주에서 어음들을 발행하면서 예, 전국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어음은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예, 그림처럼 저런 형태도 있고 또는 가운데가 아니면 중간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려서 있는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잘라서 하나는 채권자, 하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어서 채권자가 어느 날 기일이 돼서 돈을 주시오. 그러면 요 두 개를 쪽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빌려준 돈이 맞네요. 그러면 이제 돈을 내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조선 말기 때는 이게 또 지그재그 찢는 것도 이게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음을 절단하지 않고 교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중간에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그림처럼 X자로 어떤 표시를 한다든가 또는 손바닥 딱 대고 예, 일종의 손 사인 예, 수결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어음을 증빙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있는 저 어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 600냥짜리 대출 어음이라고 합니다. 600냥이면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한 냥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가치로 5만원 정도니까 대략 3천만원 3천만원급의 제법 큰 돈입니다. 600냥이면 자, 3천만원? 지금같이 그때 당시 집값이 초가집이 한 200만원 300만원 현재 가치로 이제 상평통보를 바꿨을 때요. 인 것을 감안하면은 꽤 제법 큰 돈, 억 단위의 돈을 빌린 게 아닌가, 예, 억 단위 가치의 돈을 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선시대에 상업이 취약하고 그랬는데, 저 종이 쪼가리가 어떻게 그때 당시 신뢰가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유통이 엄청 많았다는 것으로 봐서 조선시대 경제도 만만치 않게 그래도 튼튼한 뭐랄까 이 신용 기반의 사회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어음이 통용되게 된 그 과정에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상평통보의 부피와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음의 필요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자 허생이 10만 양을 변씨에게 상평통보로 갚기 위해서 갔다면은 상평통보 1천만 개를 들고 갔어야 했을 겁니다. 1천만 개면은 자 엄청나죠? 자, 그것을 어음으로 돌려줬는데, 어음으로 돌려줬는데도 변씨가 고맙습니다 하는 걸로 봐서, 그때 당시 어음의 어떤 신뢰도가, 생각 외로 매우 강했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음은 조선 말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 조선 말기 때 이 격동의 시기 아닙니까? 자, 중간에 이제 1876년에 개항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조선의 신뢰가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음은 더 활발히 이용이 됐다고 하고요. 워낙 신뢰도가 높았어가지고 중국인, 일본인까지도 이 어음을, 조선의 어음을 예, 함께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는 상평통보가 주 교환 기준이었기 때문에 남부지방과 동북부 지방에서는 상평통보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어음을 많이 썼고 이것을 엽전 어음이라고 해서 많이 통용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 1894년에 신식화폐가 도입이 되는데 자 음본위 제도가 채택이 되면서 백동화라는 신식화폐가 발행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엽전어음 외에 이제 백동화 어음도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 격동의 시기 아닙니까? 이제 좀 답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904년에 일본에 의해서 이 화폐 관련된 전환국이 폐지가 됐고 1905년에 화폐개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조선화폐와 일본화폐가 차등 교환이 되는데 조선화폐가 열등하게 평가절하돼서 일본화폐와 교환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은 이제 백동화잖아요. 일본에서 백동화가 싹 들어와서 조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화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금융공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더 백동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됐겠죠. 슉 하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일본은 그때 당시 일본은 백동화를 기반으로 한 어음 때문이다. 야, 너희들 백동화 가지고 조선 사람들 어음 막 유통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조선의 화폐는 평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힘이 없으니 참 슬픈 그때 당시 현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나라 전통어음은 좀 어려운 순환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음은 1960년대까지 존속하게 돼요. 좀 어려운 시기는 이 한일 굴욕적인 병합 그 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1905년에 약속 수령 조례와 수령 조합 조례가 공포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 어음 발행이 금지가 되게 되고요. 1906년에는 전통적 어음 자체가 폐지가 되면서 근대 어음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음 제도
조선 어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듯 하였습니다만, 워낙 역사가 깊었기 때문에 객주, 예, 뭐 개성상인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계속 어음이 발안되면서 1960년대까지 존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적 어음이요.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화폐 개혁이 1962년인가 그때 있었을 때 그 화폐 개혁이니까 화폐 교환할 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가져온 돈 중에 상평통보도 있었대요. 이거 빨리 신식 화폐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62년 저 때 당시도 예, 조선시대 때 쓰였던 여러 가지 통화나 어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어음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예, 독립자금에도 이 어음이 사용이 됐습니다. 독립군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예, 어음을 끊어주고 예, 이렇다고 하지요. 예, 이 우리나라의 어업 역사, 이렇게 보니까 참, 예, 깊은 역사가 많이 있죠.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모두 금융사 토킹 어바웃에서 담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 오늘 금융사 토킹 어바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음, 예, 어음에 대해서, 깊게 아시는 시간 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항상 우리 금융사 터킹 어바웃을 보아주시는 애청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구독, 좋아요, 공유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다뤄볼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답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금융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